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출산 억제 정책 추진기 인구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산 장려 정책 추진기 인구 변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정부는 인구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30여 년간 추진해온 인구 억제 정책을 폐지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6주차 강의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출산 장려 정책 추진기에 나타난 인구 변동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 추진기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로 1995년부터 2020년까지의 변화를 5년 단위로 살펴보되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인구 규모의 변동 양상입니다. 그래프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 규모의 추이를 5년 단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인구는 1995년 4,500만 명에서 2020년 5,184만 명으로 약 700만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0.6% 정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구 증가율이 1960년에서 1970년대 2.1%에서 1980에서 1995년에는 1.1%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했는데, 이 시기에는 다시 그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참고로 2020년을 정점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감소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출산 장려 정책 추진기에 인구 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이 하락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 합계 출산율의 추세를 보면 1995년 1.63에서 2005년 1.0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약간 반등하여 2010년과 2015년에는 각각 1.23과 1.24를 기록했지만 다시 감소하여 2018년 사상 처음으로 1.0 이하로 내려갔으며 2020년에는 0.84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합계 출산율은 계속 낮아져 2023년 0.71을 기록했는데 2024년 0.75명으로 다소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낮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2020년 OECD 회원국들의 합계 출산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로 2.9명이나 됩니다. 그 다음으로 멕시코 2.8명, 프랑스 1.79명, 콜롬비아 1.77명 순이며 평균은 1.59명입니다. 한국은 0.84로 38개국 중 최하위인데 유일하게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바로 위에 있는 이탈리아보다도 0.4명이나 적습니다. 이처럼 합계 출산율이 빠르게 낮아진 결과 1995년 71만 5천 명에 달하던 연간 출생자 수는 2010년에는 47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2020년에는 27만 명에 그쳤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통계를 보면 연간 출생자 수는 24만 명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14년 전인 2010년의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이전의 출산 억제 정책 추진기와 달리 출산 장려 정책 추진기의 정책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 추진기에 오히려 출산율이 크게 낮아지고 출생자 수가 줄어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요인 몇 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 여성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가임기인 25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여성의 수는 그래프에 제시된 것과 같이 1995년 618만 명에서 2010년 586만 명으로 감소했고 2020년에는 512만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25년 사이 10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인데 특히 2010년대에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 여성의 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60에서 1970년대 이후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한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임기 여성 중 유배우 인구 비율이 줄어든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별로 30, 40대의 미혼인 여성의 비율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미혼 여성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대 전반 여성 중 미혼 여성의 비율은 1995년 6.7%에서 2020년 46%로 급증했고 30대 후반 여성 역시 3.3%에서 23.3%로 미혼 여성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40대 역시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1995년에는 40대 중 미혼인 여성의 비율이 1에서 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그 비율이 40대 전반은 14.7%, 40대 후반은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조사 시점 이후에 결혼을 하는 여성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이 급증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에 대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의 초혼 연령 추이를 5년 단위로 나타낸 것인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초혼 연령은 1995년에는 평균 25.3세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30세를 넘어섰으며 2020년에는 30.8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년 사이 5.5세가 상승한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 유배우 출산율, 즉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서울대 이철희 교수님이 추정하신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2005년 이전, 2005에서 2012년, 그리고 2012년 이후 이렇게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05년 이전부터 보면 20대는 약간 하락했고 30대 초반은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05에서 2012년에는 20에서 30대 유배우 출산율이 모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에는
20대와 30대 초반의 유배우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배우 출산율의 하락은 특히 2012년 이후에 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이후 이처럼 유배우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한 주된 요인은 자녀가 없는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이 빠르게 낮아졌다는 데에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녀를 아예 갖지 않거나 자녀를 낳는 시기를 늦추는 여성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 즉 핵심적인 가임기 여성의 감소, 가임기 여성 중 유배우 인구 비율의 감소, 유배우 출산율 하락 중에서 어느 것이 출산율 저하의 주된 요인일까요? 이는 시기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철희 교수님이 분석하신 출산율 저하 문제가 가장 심각한 2012년 이후 상황을 보면 유배우 비율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으로 유배우 출산율 감소, 가임기 여성 인구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결혼을 안 하는 경향이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를 전혀 낳지 않는 가정의 비중이 증가한 것도 출산율 저하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일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핵심은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쉽지 않은 사회 문화적 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산장려 정책 추진기에 오히려 출산율이 크게 낮아지고 출생자 수가 빠르게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본 것은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사망률에 대해 보겠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률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그래프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기대 수명의 추이를 5년 단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체 기대 수명부터 보면 1995년 73.8세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80세를 넘어섰으며 2020년에는 83.5세에 이르렀습니다. 25년 사이 10년 가까이 기대 수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기대 수명 증가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여성의 기대 여명은 77.9세에서 86.5세로 8.6세 증가한 반면 남성의 기대 여명은 69.7세에서 80.5세로 10.8세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20년 남녀 기대 수명의 격차는 6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출산율은 낮아지고 기대 수명은 증가하는 양상이 지속된 결과 한국의 연령별 인구 구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림은 1995년과 2020년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입니다. 1995년 피라미드는 중상소득 국가에서 나타나는 형태라고 앞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2020년 피라미드는 항아리 모양입니다. 출산율이 장기간 감소하면서 갈수록 출생자 수가 줄어들다 보니 이러한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인구 구성비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의 비중은 1995년 23.4%에서 12.2%로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72.1%로 1995년의 70.7%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15.7%로 1995년의 5.9%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보다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 부릅니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뒤 2017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7년 만인 2024년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총부양비는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그래프는 5년 간격으로 총부양비를 나타내되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로 나누어 제시한 것입니다. 유소년 부양비는 생산 가능 인구 대비 14세 이하 인구의 비중을 의미하며 노년 부양비는 생산 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총 부양비는 출산 억제 정책 추진기와 달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1995년 41.4에서 2015년 36.2까지 낮아졌다가 2020년 38.7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로 나누어서 보면 큰 변화가 감지됩니다. 유소년 부양비는 1995년 33.0에서 계속 감소하여 2020년에는 16.9를 기록한 반면 노년 부양비는 같은 기간 8.3에서 21.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총 부양비는 장기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2024년 총 부양비는 42.5로 4년 전에 비해 3.8이 증가했는데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총 부양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2주차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평균 연령도 계속해서 상승해 왔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1995년 평균 연령은 31.2세였는데 2015년 40세를 넘어섰으며 2020년에는 42.7세를 기록했습니다. 25년 사이 평균 연령이 11.5세 높아진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경제발전과 인구변동 강좌의 4주차 강의, 해방 이후의 인구변동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해방 이후를 해방 직후, 출산 억제 정책 추진기, 출산 장려 정책 추진기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해서 인구 변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방 직후 인구 변동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대규모의 국제 이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940년대 후반에 인구가 급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에는 전후 나타난 베이비붐 현상과 기대 수명 증가로 인해 인구 증가율이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출산 억제 정책 추진기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출산 억제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변화도 영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망률도 빠르게 낮아졌고 이에 따라 인구 규모, 인구 구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인구 정책을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 하락 양상은 지속되었고 한국은 오늘날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특히 최근 나타나고 있는 출산율 하락은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자녀를 낳지 않거나 낳는 시점을 늦추는 가정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2주차 강의부터 이번 강의까지 3주간의 강의를 통해 조선시대부터 최근까지의 인구변동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인구변동의 장기 추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방 이후의 인구변동을 주제로 진행한 4주차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의 강의는 해방 이후 한국의 인구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5주차 강의에서는 그중 첫 번째로 한국의 인구정책, 출산억제정책 추진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5주차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